말하고 있고요. 우리 지휘적 분종평, 수반 가져온 이 5가지, 6가지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 우리가 잘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배웠다라고 한다면 교육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어떤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지식으로부터 조금씩 복잡성을 기준으로 위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식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초 단계고요. 그것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상위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이어목적 분류를 활용해서 평가의 문항을 제작해서 만듭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선택형 문항이냐 아니면 서답형 문항이냐라고 나옵니다. 이 선택형 문항은 객관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객관식 문항 많이 풀었었죠. 그리고 우리 서답형 문항은 주관식 문항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OMR 카드에 어느 정도 적다 보면 마지막에 주관식으로 기입형 만들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내 문장 한 문장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긴 대답을 요구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답형 문항과 선택형 문항, 객관식과 주관식 문항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정의를 보면 이렇게 지시문을 주고 선택하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객관식 내용 설명해 주고 있고요. 적합한 상황 한번 읽어봐 주시면서 제작 원리도 봐주시면 좋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문항 종류와 그 장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선택한 문항을 쓴다고 할 때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이 일반적인 내용들은 잘 쓸 수 있지만요. 진, 배, 선과 같은 내용들은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고요. 이 장점 단점을 알아야지 그로부터 어떤 효과, 어떤 장점 혹은 어떠한 것을 유의할지 잘 말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위형 같은 경우에는 OX 같은 내용들을 말하겠고요.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주는 화살표를 잘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배합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다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 5 중에 몇 번입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체크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문항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다, 객관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일관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객관도가 높다라는 것은 누가 채점을 해도 똑같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주관식에 비하면 객관식 문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 번에 한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10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100문제도 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힘들어하지만 않는다면 100문제를 풀 수 있는 용이하다라는 거 있고 빠르게 채점할 수 있습니다. 채점하는 거 정답과 일치하는지만 봐주면 되잖아요. 요즘에 심지어 기계가 해주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우리 선택지가 4개라면 5개라면 25%의 확률, 20%의 확률로 정답을 고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측률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다. 기억력,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데 그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표현력 창의력 측정하기 어렵고요. 문제 제작하기, 오답들을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힘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택형 문항의 특징, 종류와 장단점 빠르게 잘 알아봤고요. 다음은 서답형 문항, 주관식 문항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관식 문항이 어떤 것이니까 나와 있고요. 적합한 상황, 제작 원리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문항 종류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내용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완성형이라는 것은 빈칸을 뚫어놓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불안정한 내용 넣어주는 거, 빈칸 채워주는 거고요. 단답형 같은 경우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 마지막으로 논문형 우리가 시험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답안의 길이 내용들이 교육학 내용 그리고 교육학 답안지 2장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논술형으로 우리 문항 체크하고 있다는 점 볼 수 있고요. 채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런 질적 채점이 아니고 이미 마련된 모범 답안에 맞춰서 요소별로 내가 몇 점 얻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따라서 내용 15점, 형식 5점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분석적 배점법을 활용하고 있는 교육학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도 이 문항 제작 원리를 하나 보면 재밌는데요. 평가 목표와 관련해 특히 유의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객관식에서는 100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20에서 50문제까지도 평범하게 잘 물어보잖아요. 하지만 우리 논술형 같은 경우에 문항을 많이 못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목표와 관련이 적은 것 어떻게 보면 변별만을 위한 문제 내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이 의도하고 있는 거, 목표하고 있는 것에 맞게 내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학 논술형 문제로 바뀌면서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나오던 게 안 나오기도 하고요. 논술형 문항에서는 중요하게 나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바로 평가 목표의 관련성 때문에 문항 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서답형 문항 중에서 논문형이구나 하는 점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답형 문항 이렇게 문제로 만들었을 때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질문만 하나 해주면 상대방이 대답을 길게 해줄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답변 내용 보면서 우리는 학생들이 얼만큼 고등정신 능력 갖췄는지 복잡한 사고, 고차원의 사고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객관식이 가지고 있던 추측으로 맞힐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또한 학생이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한 걸 보면 우리가 교육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의 태도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객관식 지필 평가에서는 인지적 영역밖에 평가하지 못했고 지식밖에 평가하기 어려웠다면 우리 이런 서답형 문항에서는 태도까지 평가할 수 있겠다. 정의적 영역까지 평가할 수 있겠구나. 이거 통해서 또 하는 거 뭐죠? 전인교육이죠. 이거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도 재밌는데요. 우리 아까 신뢰도가 뭐라 그랬죠? 일관되게 평가를 하고 있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 루브릭 잘 만듭시다라고 말을 했었죠. 따라서 평가 기준을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객관식은 하나씩 답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서답형 같은 경우에 답이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총괄적으로 평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답이 흔들릴 수 있다.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낮은 객관도라는 것은 어떤 누가 평가를 해도 점수가 똑같으니까 그만큼 평가자가 바뀌어도 객관적으로 점수가 나오냐라는 건데 우리 A라는 선생님이 평가할 때 B라는 선생님이 평가할 때 평가자에 따라서 조금씩 점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교육학 논술형 시험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교육학 논술형 가서 정답 쓰고 채점 받아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낮아요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높아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물채점했냐 칼채점했냐라고 할 만큼 이 신뢰도와 객관도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사람 그 자체에 있어서도 이전에 내가 밥을 먹고 왔으면 조금 후하게 주고 밥을 안 먹고 배고픈 상태면 좀 예민해서 점수를 낮게 주고 인색하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뢰도와 객관도가 낮은 이 시험의 단점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임용 수험생의 관점에서 우리 서답형 문항도 한번 봐주신다면 내용들이 조금 더 쏙쏙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평가 문항의 제작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평가 도구의 질 판단 기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평가 도구가 얼만큼 좋은 평가 도구인지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 우리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평가 도구의 양호도라고도 부르고요. 평가 도구의 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 네 가지가 모두 높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표를 맨 처음 봤을 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에서 이 그림이 살짝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글로 되었던 내용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높아질 것 같았고요.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에서는 제시문을 만들 때 이렇게 그림이나 표나 도표 같은 걸 많이 활용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바뀌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 강의의 자료실에서 똑같이 표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패드를 활용해서 보고 계시다면 한 페이지 끼워 넣어주시고요. 종이로 인쇄해서 보고 계시다면 출력해서 이 파트만 잘라서 잘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면요. 가장 먼저 타당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거, 신뢰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요. 이 두 가지 모두 잘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타당도란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타당하다라는 것은 이 평가의 방향이 옳게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신뢰할 수 있냐 없냐, 사람을 봤을 때도 이 사람 신뢰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일관되었고 앞뒤가 똑같으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 앞뒤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 불신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은 평가 도구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건 이 그림을 우리 같이 보면 조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신뢰도가 높다면 이렇게 한 군데 잘 모여 있다, 일관된 곳에 도착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신뢰도가 높은데요. 우리 여기서 타당도는 뭐라고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 가운데 관역, 우리의 결국 목표는 이 관역의 정 가운데를 맞추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신뢰도도 높지만 타당도도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똑같은 걸 겨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목표, 우리 학습 목표입니까? 평가의 목표였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모여 있는 이 화살들이 이 가운데 정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이미 신뢰도는 높기 때문에 타당도만 높아지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좋은 평가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신뢰도가 낮은 거 타당도가 낮으면 이렇게 가운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서 흩어져 있게 되고요. 신뢰도 보통, 타당도 보통은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타당도가 높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관역에 일정하게 균일하게 꽂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타당도는 신뢰도를 전제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즉 좋은 타당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전제로 깔려줘야 일관된 평가 결과를 계속 만들어준 이후에야 우리가 타당도까지 높은 목적지를 잘 맞춘 목표를 잘 도달하는 결과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 한 문장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그림 가져왔으니까요. 이 관역 그림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객관도와 실용도가 있는데요. 객관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A라는 사람이 평가해도 C라는 사람이 평가해도 똑같은 점수를 말하고 있다라면 우리 똑같은 일관성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객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비용 노력 적게 투자하면서 목적 달성하는지,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입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얼만큼 좋은 실용도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하겠다라는 점 알고 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가장 먼저 타당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타당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타당도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 뭐가 있지 보니까 내과수, 안준, 공예, 구결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당도 이야기 나왔을 때 우리 서랍 보면서 타당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 내용 잘 떠올려주기만 하면은 이 안에서 하나만 골라서 대답을 해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정의에서 말하고 있는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라는 거겠죠. 우리가 키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줄자를 사용할 건지 기계로 측정을 할 건지 혹은 저울을 측정할 건지라고 한다면 이때 줄자나 기계는 써볼만 하겠지만 저울은 엥 하면서 타당도가 낮은데 이건 몸무게를 재야지 하겠죠. 이처럼 목적과 잘 일치하는 평가 도구를 잘 골랐는지를 물어보는 게 타당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내용 타당도인데요. 이것은 내용이 얼만큼 타당하냐라는 걸 묻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 핵심 키워드들 잘 확인해 줄 거고요. 우리 전문가의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교사는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 줄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내용 타당도는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교과 타당도와 교수 타당도로 나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 평가한 내용, 시험에 낸 문제가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 얼만큼 일치하고 있냐, 우리 교과와 얼만큼 타당하냐라는 거고요. 교수 타당도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한 수업이 얼만큼 평가와 일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해 보면은 수업에서 묻지 않았던 거 평가에 가끔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 교수 타당도가 낮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교과에서 이런 문제를 왜 내지 싶었던 것도 교과 타당도가 낮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교과 타당도도 올려서 우리 교과가 담당하고 있는 내용 잘 맞춰줘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 개정교육 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 가져다 쓴다고 했죠.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평가의 교과 타당도, 내용 타당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문가들이 다 만든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시험으로 내기 전에 수업에서 가르친 내용들만으로 문제를 구성하면 되겠죠. 따라서 문제를 만들 때 그 문항 각각의 내용 타당도 잘 고려해서 우리 문제 만듭시다 하고 있고요. 이원 목적 분류표 여기서 만들어진 게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까지 나타내는 거 요즘 말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장점과 단점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면 타당도입니다. 이 주장 재밌는데요. 평가 도구가 딱 보기에도 측정하려는 내용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보는 주관적 판단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면 타당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이 평가 문항이 나에게 친숙한지 익숙한지 판단해 보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인 우리 교사가 먼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교사의 입장에서 이게 적절한가 의견을 얻어볼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 몇몇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우리 표본 집단 구해가지고요. 피험자들이 이 평가 도구가 적절하게 느끼는지, 평가 도구로부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지 피험자로부터 피드백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는 것이 겉보기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 것 같냐, 오해가 없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겠죠. 따라서 안면 타당도의 장점과 단점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은 준거 타당도 두 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준거 집단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죠. 어떤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준거가 되는 평가가 하나 있고요. 그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평가를 만들 때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인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사 A가 있을 때 새로 제작된 검사 B와 함께 공통 요인이 얼만큼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검사를 실시해서 평가 점수의 일치도를 상관계수로 나타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걸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키를 잰다고 할 때 우리 보건실에 있는 그 기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타당성 보장받은 기존 검사죠. 하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평가 도구가 있는데 그 평가 도구가 레이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로 평가하고 있는 키의 숫자가 우리 보건실 기계와 똑같으면 우리는 공통 요인이 많아서 상관계수도 높아서 공인 타당도도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레이저로 측정을 하는 키가 보건실에서 나오는 기계와 그 값이 차이가 계속 난다면, 차이가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이것의 공통 요인이 낮다고 보고 상관계수 공인 타당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기계에선 170이 나왔고 160이 나왔는데 레이저로 측정했을 땐 처음에 170이 나오더니 두 번째선 갑자기 180이 나왔다 이러면은 차이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검사, 공인된 검사로부터 B 검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통 요인, 공인 타당도가 낮은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인 타당도에서는 공통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 확실하게 알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준거 타당도의 두 번째 예언 타당도인데요. 예언 타당도는 이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언 타당도 도구로는 선발 채용, 배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많이 또 사용하냐면요. 우리 비행기를 예로 들어보면은 우리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사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사 뽑아 볼 건데요. 우리 기존 검사 뭐 할 거냐면요. 갑자기 조종 못하는 사람한테 바로 조종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볼 거고요. 이 시뮬레이션 점수로 전방이나 후방이나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점수가 높으면 우리 실제 비행도 높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들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타당도에서는 시뮬레이션 점수가 높았던 사람이 실제 비행도 잘 하면 예언 타당도가 높았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실제 시뮬레이션 점수는 높았지만 실제 비행에서 점수가 낮았다면 이때는 예언 타당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렇게 내용 타당도 다음에 준거 타당도 안에는 공인 타당도와 예언 타당도가 있다라는 점 내준 공예구 이렇게 잘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구인 타당도인데요. 이 구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결국 각 요인이 정의하고 있는 구성 요인이 타당합니까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자나 기계처럼 어떤 정확한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나 특히 우리가 수업에서 정의적 영역과 같은 영역을 평가하게 된다면 이러한 영역들은 자나 기계처럼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평가 항목을 우리가 평가하려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요인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우리가 창의력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이냐 혹은 배려심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구인 타당도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당 구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 잘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목표와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하는 구인 타당도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 안면, 준거, 구인 타당도가 기존의 전통적인 타당도를 물어보는 관점이었다면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결과 타당도와 생태학적 타당도는 현대적인 타당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결과 타당도부터 보면요. 결과 타당도는 평가의 결과가 목적을 달성했는지 보겠다라는 점인데요. 결국 이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점은 평가가 애초에 기대했던 결과값이 있지 않니? 그 결과에 잘 부합했니? 하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해봤더니 그 결과적으로 교육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면 우리는 결과 타당도가 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처럼 이 평가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때는 사회적으로 파생한 그 결과로부터 파생한 결과까지 포함해서 타당도를 평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끝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이후에 나타난 최종 결과까지 평가합시다라는 게 바로 결과 타당도고요. 우리 생태학적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시험 결과에서 점수 학생들이 모두 50점 맞았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게 지식이 부족하거나 어떤 배움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안 맞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사는 학생에게 미국의 역사를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반대로 우리 부산이나 광주 같이 다른 지역에 사는 학생에게 서울의 지리에 대해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태학적으로 그 검사 내용이나 절차가 대상 학생
학생들 대상과도 잘 배경이 적합한지 봐야 합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결과 타당도와 생태학적 타당도는 현대적인 타당도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라는 점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 타당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신뢰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뢰도는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모두 이렇게 제동 방문 칸내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신뢰도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 하면은 제동 방문 칸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신뢰도 높이는 방법 공수동 세 가지 쓰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이 정의만 먼저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관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 계속 말하고 있고요. 우리 공인된 측정 도구 쓸 거고 측정 항목수 한 문장 물어보는 것보다 10문항 물어보는 게 100문항 물어보는 게 일관된 결과 얻기에 더 쉽다라는 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동결적 문제를 2번 이상 물어보면서 사람들이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우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의 신뢰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그리고 반분검사, 문항 내적 합치도까지 신뢰도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론 4개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4개 이론들은 어떻게 볼 거냐면 방법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방법으로부터 장단점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이론들의 각각 방법과 장단점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목해서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재검사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검사 동일 집단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 중요하게 봐주면 되고요. 총 점수 사이에 상관계수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이 있다고 칠 때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같은 검사 할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A라는 동일 검사를 일반이라는 동일 집단에게 실시할 거고요. 이때 A 점수 결과에 상관관계를 보겠다. 여기에서도 90점이었고 여기에서도 90점이었으면 상관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40점을 맞았다라고 한다면 상관 결과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재검사 신뢰도 같은 경우 똑같이 2번 반복한다. 단 시기를 두고 한다라는 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때 이러다 보니까 단점으로 나오는 것이 반복 수행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1학기 때도 하고 2학기 때도 했으면 그 사이에 연습했고요. 그 사이에 학습해 버렸고요. 두 번째는 지루해서 태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 수행 효과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간격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 간격이 너무 짧으면 학생들은 그 사이에 연습도 되고 학습도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기가 아니라 일주일 차와 2주 차에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짧은 시간에 이거 저번 주에 이렇게 풀었던 건데 하면서 너무나 쉽게 풀어 버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1학기, 2학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년 만에 본다라고 한다면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이 성숙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난이도로 보이지 않겠죠. 따라서 이런 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환경에 있어서 학생들의 동기, 학생들의 태도, 학생들의 피로 우리 체육 시간 전후 생각해 보면요. 체육 시간 후에 수업 들어가면 학생들 매우 다 활기차 있거나 지쳐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반복 수행 효과 간격의 문제다라는 점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동형 검사 신뢰도인데요. 우리 여기서는 검사가 하나였는데 여기서는 2개의 동형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단을 하고 있고요. 상관계수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장점, 그렇죠. 우리 재검사 신뢰도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 극복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가지고 있는 이 검사만의 단점도 있다는 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시를 보면 이렇게 일반을 똑같이 두고 같은 학기에 실시를 할 건데 A라는 검사와 A-라는 똑같은 문항, 똑같은 난이도, 똑같은 변변도를 갖춘 문제를 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점수 결과의 상관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 수행 효과 감소하고요. 검사 간격도 우리에게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바로 할 거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동형검사 신뢰도로 재검사 신뢰도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극복해왔구나. 하지만 이때 문제가 되는 거 완벽한 동형검사 똑같은 난이도 똑같은 변별도 맞추는 게 매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고요. 신뢰도가 낮을 경우 낮은 이유 발견이 어렵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반분검사 신뢰도인데요. 이건 똑같은 하나의 검사를 만든 다음에 그 검사를 2가지로 나누어서 그 안에서 신뢰도 일치하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똑같이 또 일반 대로와서 평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라는 시험 봐볼 거고요. 약 50문항 있었다고 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 문항을 반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문항 25문항, 짝수 문항 25문항 맞춰서 이 2가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점수 결과 확인해 볼 거고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반분했을 때도 문항이 잘 일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신뢰도 보고 있잖아요. 신뢰도가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장점, 단점의 하나로는 반분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 개수가 달라진다. 홀수 짝수일 수도 있고 전반 후반일 수도 있는데 이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 개수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또한 그리고 스피어만 불안이라는 공식으로 신뢰도 추정치를 교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도 우리에게 실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방법이구나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문항 내적 합치도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의 일관성 평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시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외향성을 측정하고 있는 문항을 3가지 냈는데 이 3가지 모두 외향적인 대답을 했는지 혹은 내향적인 대답을 했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지 이렇게 반응의 일관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항 내적 합치도가 높은 것이 좋은 평가 도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장점과 단점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객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객관도 같은 경우에는 검사자 간 신뢰도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번 학생을 채점한다라고 했을 때 A 평가자, B 평가자, C 평가자가 모두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지 혹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객관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객관도에는 그렇게 말했던 평가 간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평가자 내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정의 오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평가자 내 신뢰도가 반영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동일한 평가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 입장에서 이러한 평정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 유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지표 인간론 내가 하면 안 되는 내용, 평가자 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평가자 간 신뢰도도 높여야 할 텐데요. 이걸 우리 객관도 높이는 법이라고 말하고요. 기준을 명료하게 합시다. 어떻게요? 우리 루브릭합니다라고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평가자 수가 여러 명이면 좋다고 했어요. 다수의 평가자가 함께 한 명만 이렇게 A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도 있고 한다면 우리 이 평가자의 객관도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명이면 주관성이 높은 거니까요. 따라서 여러 명이 객관성 있게 우리 평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근데 각각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루브릭에서 만든 기준, 잘 평가자들에게 훈련해서 우리 함께 합의된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훈련 연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맞췄다라고 해도 개인적인 내적 평가자 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으면 평가자 간 신뢰도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정의 오류, 지표 인간론에서 했던 것들 잘 제거하면서 합시다. 그걸 통해서 우리 평가 도구의 객관도 올려갑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 정말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이렇게 교사가 어떠한 것 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 내 상황에 잘 맞추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노력 적게 투자하면서 목적 달성하고 있냐? 우리 학교 현장은 늘 공간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자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타당도, 객관도가 확보되어도 우리 엄청 어마어마한 장비, 어마어마한 공간 써야 되는 거 못하니까요. 시간, 비용, 노력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인지 찾는 거 우리 학교 현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도구의 질 판단 기준까지 살펴봤는데요. 타당도나 신뢰도 같은 경우는 각각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유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 유형 중에 하나를 물어보게 될 텐데요. 그럴 때는 각각 타당도와 신뢰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 고유의 어떤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장단점까지 확실하게 우리가 소화하고 있다면 문제로 나왔을 때 답을 쓸 수 있으니까 서로 구별되는 점들, 차별되는 점들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문항 분석 가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는 딱 2가지 이론만 보면 되겠습니다. 고정검사 이론과 문항 반응 이론. 그래서 그 이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 잘 적어놨고요. 우리는 결국 실용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적어놨는데요. 적절한 문항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겠죠. 따라서 우리 난이도는 적절해야 되고 변별도 높아야 되고 오답지 매력도는 적절해야 된다. 저는 이걸 줄여서 남변호, 정록적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다면 고정검사 이론했을 때 남변호, 정록적, 난이도, 변별도 높은, 오답지 매력도 적절. 그랬다면 문제 상황 제시문 속에서 난이도가 낮았고 변별도도 중간이었으면 오답지 매력도가 높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정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적절한 문항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때 고정검사 이론에서 재밌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문항 난이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적절한 난이도
난이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0이 뜻하는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문항의 정답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항 난이도가 높다는 뜻은 쉽다는 뜻이라서 직관에 조금 거스르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검사 이론에서 문항 난이도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채점위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항 난이도를 정답률이라고 고정검사 이론은 보고 있구나라는 점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항 난이도는 정답률하고 일치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난이도가 1이라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쉬운 문제라는 거, 모두가 맞추는 문제라는 점 잘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문항 변별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은 맞추고 능력이 낮은 학생은 틀리는 문제가 좋은 변별도를 가진 문항입니다라는 뜻이고요. 음의 변별도라는 뜻은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맞추고 있고 우수한 학생은 못 맞추고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별도도 잘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답지의 매력도가 적절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것이 적절한 오답지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지선다 선택지가 있을 때 각 선택지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은 25%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답지의 매력도가 적절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시험 문제를 내봤더니 1번 선택지는 25%, 2번 선택지도 25%를 잘 골랐는데 세 번째 선택지는 아무도 안 골라서 1%의 선택 비율만 나왔고요. 마지막 선택지는 49% 대부분의 학생들이 골랐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 세 번째는 오답지의 매력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조금 높여줘야 되는 선택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49 같은 경우에도 오답지 매력도를 25로 봤을 때 매우 높은 상태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에 가깝게 내려줘야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만들 때도 너무 정답률이 높아버리면 그 문항은 좋은 문항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변별을 잘 해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적정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오답지의 매력도도 설정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정검사 이론은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 장점도 단점도 읽어보면 좋지만요. 결국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난변호 정록적 이거구나라는 점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항 반응 이론도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결국 교사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결론부터 보고 가면요. 난이도는 똑같이 적절할 거고요. 우리 변별도는 높아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추측도는 낮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앞서서 오답지의 매력도가 있었던 것과 달리 문항 반응 이론은 문항 추측도를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추측도는 낮아야 한다는 거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 특성 곡선을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하나의 곡선이 하나의 문항을 나타내고 있고 피험자들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난이도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정답률을 맞출 확률이 0.5에 해당하는 능력 수준이 어디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건 우리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라고 찍어봤을 때 이렇게 본다면 A, B, C 곡선이 있을 때 우리 A 곡선이 닿고 있는 지점은 능력이 조금은 낮고 B라는 지점이 능력이 바로 다음 C라는 곳은 능력이 더 높아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항 난이도라는 것은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걸 뜻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문항 변별도 같은 경우에서는 답을 맞출 확률 아까 찍었던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별이 잘 되냐 안 되냐는 능력이 많은 학생은 맞히고 능력이 낮은 학생은 틀리고 있으면 우리는 변별도가 맞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항 추측도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우리 여기 Y절편을 우리 문항 추측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 B, C 문항 곡선이라고 했을 때 정답률 0이라는 건 능력이 아예 없는 학생이 맞추는 정답률을 나타내거든요. 즉 문항을 추측해서 답을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출 확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항 추측도가 우리 답지수보다 아까 4개였을 때 25%보다 높았다면 수정해야 합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적절한 문항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난이도는 적절해야 되고요. 우리 중간 능력에서 잘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변별도는 높아야 합니다. 우리 우수한 사람, 능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 구별해줘야 됩니다 하고 있고요. 추측도 낮아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사로서 적절한 문항 어떻게 만드는지 그 내용 알아봤고요. 나머지 이론적 배경이 되거나 장단점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항 분석까지 해봤고요. 이렇게 교육 평가도 해보고 문항도 만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합해보는 교육 통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에서는 용어를 확실하게 알고 가주시면 좋은데요. 그 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명령적도, 서열적도, 동반적도, 비율적도 어떤 식의 변이를 어떤 측정치로 우리가 정의할 거냐라는 거 나와 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집중 경향치인데요. 우리 학교마다 중간고사 봤을 때 평균값 나왔고요. 표준 편차 이런 거 알려줬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집중 경향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거 우리 지금 고교학점제 가고 있고요. 202 개정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적 교육과 활용하면서 절대평가 즉 중거 참조 평가 활용해서 성취 평가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결국 나오는 게 뭐냐? 부적 편포 만들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 정상 분포, 부적 편포, 정적 편포가 뭔지 간단하게만 알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정상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 중앙치, 최빈치 이걸 값이라고 바꿔 볼 수도 있는데요.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가운데 있을 때 정상 분포다.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교육적으로 추구하는 거 아까 부적 편포라고 했습니다. 우리 평균값보다 중앙값보다 최빈값 즉 여기 가장 최고점으로 찍혀 있는 게 무엇이냐? 최빈값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적 편포라는 것은 발달적 교육관 속에서 어떠한 교육 목표 달성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 따라서 평균값보다 최빈값이 더 높게 있는 것이 좋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정적 편포는 부적 편포의 반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분포를 볼 때 우리 중앙값이 어디 있는지 가장 먼저 보고 그다음 평균값, 최빈값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보면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부적 편포라고 했습니다. 우리 최빈치, 중앙치, 평균치에 대한 설명은 여기 써 있고요. 우리에게 결국 중요한 건 평균값보다 중앙치가 많아야 되고 중앙치보다 최빈치가 많은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육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임용고시도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띠고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마지막 최빈치가 워낙 이 1차 커트 주변으로 모여 있는 만큼 0.33점 1점 차이로도 합격하고 불합격하고가 너무 많이 나뉘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너무나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거나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정적 편포로 반대 그래프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집중 경향치와 그 관계 분포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봤고요. 우리 교육 통계에서는 부적 편포를 추구한다는 거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순으로 점점 옆으로 밀려나가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 우리 중요하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표준 편차나 원점수, 표준 점수와 같이 우리가 실제로 수능 점수 어떤 원점수 받아보면 나오죠. 그런 점수 결과가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치의 통계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 도구를 통해서 측정해온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결과들이 연구 결과로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때 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관 계수를 분석하는 상관 분석과 변하는 양을 분석하겠다 하는 변량 분석 이렇게 두 가지 크게 있다는 점 하나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와 같이 우리가 타당도 하면 아까 재고 있는 걸 정확히 재고 있나 하고 있는 도구적 관점에서 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통계적 관점으로 연구에서 내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적합한지 보겠다 하는 관점으로 타당도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통해서 이 연구가 잘 실시되었는지 보는 거고요. 외적 타당도 같은 경우는 일반화할 수 있나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육평가에서 우리 마지막 교육 통계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육평가 서랍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초에서 우리 무엇이 중요한가, 교육평가의 목적, 기초가 무엇인지 잘 살펴봤고요. 우리 학습자 발달시켜줘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각각 가지고 있는 교육과 검사가 잘 확인해봤습니다. 또한 교육평가 모형 3가지 얼마 안 됐었죠. 우리 이거 잘 외워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거 기시대수, 우리 기준에 따른 거, 시기에 따른 거, 대안적 평가 방식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교육 과정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수행평가 이거 어떻게 잘할 겁니까 하는 내용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플러스로 성취평가제라고 고교학점제와 같이 함께 떠오르고 있는 평가 제도도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함께 자료와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항은 어떻게 제작하는지, 도구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 뭐가 있지, 타신객실, 그중에서도 타단도와 신뢰도는 그 양이 되게 많구나, 이 내용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또한 이 문항 분석에 있어서는 그 결과를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식의 조절이 필요한지 결과물 알아봤고요. 교육 통계적으로
기준으로 어떤 용어들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육 과정에 이어서 우리 출제 확률 10년 동안 100%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 평가까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들 강의 끝나면 우리 뭐 하기로 했죠? 그렇죠. 우리 한번 정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오늘 내용이 어땠었지 하면서 떠올려 보면서 정독 한번 쭉 해주시고요. 혹시나 내용 중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들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해당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요.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독하는 시간에는 내가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우리 그렇게 다 이해하고 구조화가 되었다면 결국 남은 건 이 앞에 있는 키워드들을 잘 써내는 것, 즉 인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 시험에서 제 시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키워드들을 잘